네,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지난밤 역대 최대 규모의 심야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ICBM 화성 20형을 공개하면서 달라진 전략적 지위를 과시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열린 이 열병식에서 가장 좀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성 20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강의 핵전략 무기 체계다라고 직접 또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좀 이번 열병식을 위해서 북한이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80주년 굉장히 중요한 경축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제1인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비록 이창 총리가 왔습니다만 네. 중국 측으로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성의를 표현했다고 하지만 지난번 그 베이징에서 전승기념일 열병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서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거에 비하면은 북한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이런 국제 무대에 보여주는다는 기준 하에서는 약간 부족한 80주년 열병식이었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화성 20형을 이제 공개하면서 최강의 핵 전략 무기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화성 20형이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ICBM이기 때문에 네. 과연 북한 지도부와 군부가 공언하는 바처럼 미국 전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죠. 지난번 이제 독일에서 발언은 북한은 미국을 본토 타격,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세계 3대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고 이것을 현실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본토를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 셋을 꼽으라면은 아무래도 러시아와 중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북한도 러시아와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핵 공격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이 우리 통일부의 입장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객관적인 사실 분석에 부합한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된 것이 아닌가. 그 근거에 대해서는 뭐 외교부라든지 대통령실, 국방부에서는 그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이나 확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이고 일관된 입장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또 핵 보유국인 영국도 프랑스도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숫자가 300개 미만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중국도 500기 정도의 핵탄두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핵탄두는 생산도 어렵지만 이것을 유지하는데 극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1초에 3,000달러 정도 드는데 북한만 해도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1년에 20억 달러를 이제 소요하게 되거든요. 네. 아무리 절약한다 그래도 북한이 9억 달러를 매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북한이 충분한 숫자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 경제는 구소련과 같이 파탄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과잉 생산, 과잉 보유를 하다가는 북한 경제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숫자인가? 정말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공격 능력을 북한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공개된 화성 20기가 그 마지막 방점인가에 대해서는 북한 측은 비록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그런 핵 능력 평가 차원에서 입증이 된 거라기보다는 북한 측의 수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좀 유지를 하는 것도 좀 빠듯한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이 위력도 좀 검증이 되지 않은 화성 20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달에 이제 북한에서 그 신형 고체 연료 엔진을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 다탄두로 추정된 탄두부를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시험 발사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어떤 발사에 좀 나설 그런 확률은 얼마나 보시는지요? 뭐 발사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지난 4년 동안에 계속 이 연합뉴스 TV에서도 제가 받은 질문이 북한 7차 핵시험 언제 할까요? 예. 근데 북한 측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왜 어떤 기대하는 효과 없이 이렇게 소중한 전략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질문을 접근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7차 핵실험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 북한이 그걸 꼭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신형 ICBM 발사도 시험 발사를 하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이제 협상 지렛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그런 새로운 진도를 나가는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계속해서 같은 시험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북한 군부와 정권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시험 발사를 해서 사거리는 계속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나라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미국 전역을 어디든지 핵미사일로 공격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전략 목표입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탐지해서 원점 타격을 할 수도 있고 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접근하기 전에 격추를 하려고 시도를 할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그것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을 해서 정확하게 미국 내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해야 됩니다. 근데 재진입을 할 때는 엄청나게 높은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사일이 산산조각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기권이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구가 둥굽니다. 그래서 대기권도 둥글기 때문에 그 각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들어오는 미사일 ICBM이 튕겨 나가게 됩니다. 우주로. 이런 기술을 북한이 과연 다 완료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고 있습니다. 북한 주장과는 정반대죠. 예. 그다음에 이 미사일이 들어올 때 미국이 격추시키지 못하게 하려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야구 선수를 생각하면 투수가 강속구를 던지면은 때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야구 예를 들자면 커브처럼 막 휜다면은 격추하기 힘들겠죠. 세 번째는 투수가 야구공을 하나를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던지는데 갑자기 이게 산탄총처럼 여러 개로 분리가 된다면 타자가 어느 공을 쳐야 될지 모르겠죠. 이런 기술을 다 북한이 완료했는가? 영국이 이 기술을 완료하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과연 북한이 아무리 기술 매진에 전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확보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열병식에서 이제 화성 20평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역이 우리의 핵무기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고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저항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북미 간의 대화라든지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 조바심이 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 분석에 근거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물론 무기는 좀 공개가 됐습니다만 과연 그 무기의 기술 완성도에 대해서는 좀 아직 의문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 이 밖에도 화성 11 말을 비롯해서 극초음속 미사일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무기라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적을 압도, 뭐 힘과 승리 뭐 이런 표현들을 강조를 좀 했단 말이죠. 특히나 올해가 북한이 이야기하는 5개년 국방계획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좀 강조를 한 것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던 게 왜 이렇게 강조를 했는가? 그것은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조바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바심.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21년 그 8차 당대회였죠. 그 당시에 북한판 중기 국방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에 5개의 신종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본 것이 북한이 계속해서 신무기를 시험 발사하고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핵 추진 잠수함도 공개하고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네. 북한판 KN-23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걸 공개했는데
그것이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마는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에 발표한 대로 정말 남측이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을 정도로 고도화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북한이 이제 호기 있게 5년 전에 발표했던 대로 이 국방 현대화 계획이 5년 만에 정말 완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많습니다. 북한이 구축함을 진수했을 때도 그것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축함을 건설해서 진수식을 했는데 그것을 진짜 바다에 띄워서 군사 연습에 사용했다니 작전을 수행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얘기하기에는 이렇게 주민들을 상대로 한 어떻게 보여주기식의 국방 현대화 5개년의 완성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강한 이 언사로 힘, 승리, 압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이라든지 여기서 초조함이 있는데 아직 목표가 달성하지 않았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 그런 조바심과 초조함을 드러내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예.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이번 열병식 연설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갑자기 민생이 좋아질 거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열병식이라서 이제 북한의 이런 군사력, 압도와 힘의 승리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전에 처음 집권했을 때와 비슷한 수사를 다시 구사했다는 것, 곧 인민의 삶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다는 것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러시아와의 이런 군사 협력을 통한 경제 지원을 받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소원했던 전통적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이젠 시간 문제고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죠.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강한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와 소위 빅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는다면은 이제 북한도 새로운 고난의 행군 시계를 그치고 정면 돌파의 그런 위기 시대도 종결을 하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즉 북한의 돈과 물자가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민에게 이번에 전달한 것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힘의 강조가 오히려 김정은의 좀 조바심을 방증을 했다. 오히려 좀 뭐 외국에서 온 손님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내부를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런 그리고 이게 말씀으로 같이 좀-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핵무력 강국이 된다면은 전 세계가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양보와 타협을 할 것이고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미국과 빅딜을 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물자를 이제 예. 받을 수 있다. 경제 지원과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의연 중에 비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날에도 뭐 우리 손으로 우리의 삶의 수준을 개선 뭐 이런 표현이 네네, 좀 그렇습니다. 나오기도 했나 봐요. 그리고 열병식 연설에서 이제 한국과 미국을 향한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는 따로 없었는데요. 다만 부정의와 패권에 반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대화를 염두에 둔 수위 조절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부정의와 패권에 반대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왜 다른 나라는 그 국방 개혁을 해도 되고 군사 실험을 해도 되는데 왜 북한만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 제재가 들어오고 그러느냐. 이것이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예. 이건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주권 행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북한도 당연히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핵 주권이 있다. 따라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 국제 평화를 북한이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자주권의 행사다.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이중잣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정의와 패권에 반대하는 것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지금 그 고위 인사로 모신 분이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가 참석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메드베데프 국가안전안보회의 부의장 전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이창 총리도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이 이중잣대고 부정이고 패권주의라는 것을 북한이 지지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들도 각각 참석을 했고요.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도 함께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했던 부대도 어제 열병식에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러 관계에는 혈맹으로 좀 이미 거듭이 났고 중국 또 여기에 베트남까지도 좀 발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북중러의 관계 발전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큰 변수는 지금 진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위기감이 솟고 있는 미중 간의 관세 협상입니다. 결국에서는 이 국제 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평화 공존을 할 것인가, 또 무역 협력 국가로서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지난 4월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또 한 번 90일 관세 유예라는 미봉책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어떤 큰 합의와 결심을 할 것인지가 주목 대상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어떻게 또 관계를 정립할 것인지, 또 반대쪽에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중국이 앞으로 한국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 러시아가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 정립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면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을 절실히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북한도 이걸 알고 있고 러시아도 이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인사들과 러시아 언론이 열병식을 보도하거나 평가한 것에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왜 이렇게 북한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북한 측에 본다면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금 아쉬운 게 많습니다. 북한은 정말 모든 것을 러시아에 지원을 했거든요. 포탄뿐만 아니라 병력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쿠르스크에서 러시아 고인사가 이번에 열병식도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혈맹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에 비한다면은 북한이 바라는 것만큼 러시아가 대북 군사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대러시아 군사 병력 지원의 대가로 소위 한국과 미국이 강조하는 레드라인을 넘는 수준의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군사 정찰 위성도 이제 완성을 하고 대위권 진입 기술도 마스터를 하고 다탄도 미사일도 개발하고 여기에 대한 전폭적인 러시아의 군사 기술 지원을 바랬는데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전략적 균형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한이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군사기술 지원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계속 더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러시아는 이번 열병식을 보면서 충분하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이 더 필요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북러 간의 어떤 그런 미묘한 흐름도 좀 그렇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사이에 또 갈등이 좀 커지는 상황이에요. 앞서 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히토류 수출과 또 대중국 초고율 관세로 좀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곧 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원래 만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은 경주로 간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개최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최국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했지만 에이펙은 참석하겠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시진핑 주석도 오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하니까 개최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미중 간의 어떤 양자 외교의 장으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되는 것보다는 다자 무역을 증진시키는 장으로서 경주 에이펙 회의의 성공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개최국 입장으로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앞으로 이 휘토류 통제 발표에 따라서 미국이 다시 100% 관세 부과 11월 1일부터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삿바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극적으로 어떻게 타결될지 그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북한의 심야 열병식과 또 미중 관계 이야기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